인도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3월 2일 인도의 국영 국방연구개발기구는 자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BM-04를 공개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 400에서 1500km에 50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으며 위성의 지원을 받는 유도 방식으로 오차 범위 30m 이내의 초정밀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선 영상처럼 벌써부터 중국과의 무력 균형을 논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의 SRBM 개발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미사일 강국 인도는 과거부터 프리트비와 샤오랴 등 여러 종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해왔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인도양의 스리랑카와 몰디브를 놓고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경선을 놓고도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때문에 안보에 대한 긴장감은 한국과 비견될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미사일 공개 역시 중국과 파키스탄에 대한 무력 시위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도가 정말 적에게 위협을 주려면 국산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공격적인 사양의 SRBM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우레와 현무2, 현무4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가 야심차게 공개한 BM-04의 사양 비교와 함께 대한민국 미사일의 우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사일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긴장 고조로 이미 대만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대함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갑자기 일본은 자국산 12식과 17식 대함 미사일에 이어 미국산 토마호크와 해상타격 미사일 NSM까지 대량 도입하겠다고 난립니다. 여기에 필리핀과 호주, 태국 등 여러 나라가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포대를 급하게 구비 중인데요. 특히 호주는 미국제 NSM 탑재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과 정밀 타격 미사일 인크리먼트2 모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 전력 강화에 진심인 국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중국을 적으로 뒀다는 점인데요. 특히 인도는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미사일 전력 강화에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도 국방부가 이번 인도 하이데라바드 국방박람회 2025에서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역시 이러한 대피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BM-04 모델은 성격은 기존 프리트비 미사일 등과 조금 다른데요. 인도 국방부가 밝힌 사양에 따르면 BM-04 미사일의 무게는 11,500kg이고 길이는 10.2m, 지름은 1.2m로 프리트비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때문에 국내외 여러 군사정보 분석가는 BM-04가 육축 타트라 육상 발사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경량형 SRBM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 의도 자체가 강력한 화력보다는 경량성에 중점을 둔 대량 양상형으로 인도 전역에 이를 배치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도가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양의 미사일을 수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 인도라 할지라도 내수 수요를 채우기엔 생산량이 미치지 못할 뿐더러 모자란 파괴력과 성능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미사일 해외 도입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인도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km 이상, 1000km 미만인 탄도미사일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이 분야 최강 국가입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일명 KT즘으로 불리는 우레는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 우레1과 우레2, 그리고 우레2-2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탄두와 여러 플랫폼용 버전으로 양산이 진행 중입니다. 흔히들 우레 시리즈를 현무2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우레의 평균 가격은 대당 8억 원 수준으로 20에서 40억 원 수준의 현무2나 15억 원 수준의 토마호크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레와 현무2는 탄도탄이라는 명칭만 같을 뿐 임무와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인데요. 현무2가 적외지휘 통제 시설, 미사일 기지와 같은 고가치 표적을 노려야 하는 미사일인데 반해 우레는 적군의 숨은 진지를 무너뜨리고 군단 작전 범위 내의 적 중심을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운영 주체도 다른데요. 현무2가 미사일 전략사령부의 지휘에 따른다면 우레는 현장 배치된 군단의 군단장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레와 현무투의 임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사일의 크기와 탄두 중량, 운용 주체 등에서 인도가 이번에 공개한 BM-04 미사일은 대한민국 우레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능한 한 싸게 만든 보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인데요. 탄두만이 아니고 군용 GPS나 관성항법 장치와 같은 유도 장치들도 가능하면 저렴한 것들이 탑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충전된 추진제 또한 열경화성 소재보다 경제성이 뛰어난 열가소성 소재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무투와 달리 우레와 BM-04 미사일은 적절한 성능에 저렴한 가격을 추구한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무 시리즈의 인도 시장 진출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현무투는 최초로 포착된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미사일입니다. 현무원이 나이키 허큘리스의 카피 버전이었음을 생각하면 현무투는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력을 개발한 첫 번째 미사일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론에 현무투A가 포착된 지 고작 2년 만에 사거리 탄두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투B를 공개했습니다. 즉,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과는 별개로 애초에 처음부터 현무투B를 기본형으로 개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13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투와 함께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현무3까지 공개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극비리의 사거리 500km의 현무3A뿐만 아니라 1000km의 현무3B, 1500km의 현무3C까지 완성해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무3를 기반으로 한 함대지 버전인 해성2,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우리 군은 현재 현무2와 현무3를 대략 2000기 이상 생산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력은 지금부터인데요. 소위 말하는 괴물미사일 현무포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성과 파괴력입니다. 지대지형인 현무포-원형의 경우 사거리 800km에 2.5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500에서 1000km의 외기권 고도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24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는 뜻인데, 가히 독보적인 수준의 벙커버스트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버전의 현무포-4의 경우 특성상 사전에 위치를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며, 오직 파괴력에 특화된 현무5는 9톤 탄두를 탑재하고도 사거리 300km를 기록 김정은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가장 무거운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에서 45도 이내의 정상 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E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기본 사거리만 600km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무포와 현무5를 이미 일반에 공개되었음에도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현무포와 현무5가 동일 계열 미사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부정구 인민해방군 로켓군 3개 여단과 동부정구 인민해방군 로켓군 1개 여단을 한반도 개입을 위한 부대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들 부대의 주력 미사일 둥펑10A의 경우 사거리가 900km에 육박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북부정구 로켓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만 최소 12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대1 화력 비교에서는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지만 중국 역시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수량에서 조금 밀릴 뿐 사거리에서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주요 도시를 발 아래에 두고 있으며 파괴력을 감안하면 중국 전역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대한민국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인도에서 통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과 인도는 건국 직후 친밀한 관계를 잠깐 유지했지만
1950년대 이후 국경을 맞닿게 되면서 앙숙으로 돌변했습니다. 1959년 중인 전쟁을 시작으로 최근에 카슈미르 동부 라다크 지역에서의 충돌까지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도의 주요 무기 공급처인 러시아가 몰락하면서 대한민국이 인도의 새로운 혈맹이 될 가능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전면전을 항시 상정하여 만든 무기답게 대규모의 군사력 운용에 특화되었으며 언제나 빠른 대규모 납기에 최적화된 체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재고만으로 인도라는 초거대 국가의 무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미 K9의 사례에서 대한민국의 효능감을 경험했던 인도이기에 가장 빠르게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우레와 현무 시리즈 도입이 강력하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무 시리즈의 수출문이 활짝 열릴까요? 다음은 25년 3월 1일 스리랑카 한국-중국 영상입니다. 최근 스리랑카의 반중 시위로 중국과 시진핑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사태 이후 대통령이 축출되고 스리랑카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2년. 그러나 스리랑카 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비료값 상승 및 식자재 불안정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패와 중국 때문입니다. 스리랑카는 22년 5월 18일 60조에 가까운 대외 채무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는데요. 스리랑카가 경제 위기에 빠진 이유는 보유한 외화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가 해외 진빚 상당 부분이 중국의 몫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1대1로로 인해 스리랑카와 같은 약소국들이 채무에 덫에 빠질 가능성을 지속해서 경고했는데요.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령 스리랑카는 2010년대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자는 중국의 꼬임에 넘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반토탕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2017년까지 중국의 차관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중국에 항만 운영권을 99년 동안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대출 논란을 둘러싼 중국과 서방 간 신경전은 지난 7월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열됐습니다. 당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을 향해 스리랑카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라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스리랑카가 안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 몸처럼 느끼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할 뜻을 밝혔지만 실제 행동엔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스리랑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국가 전략으로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를 내걸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에 대해 인프라 정비나 채굴 사업에 고액의 융자를 하는 식으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국제채무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국의 중국에 대한 채무 총액은 2020년 말 약 1,700억 달러, 한화 250조 원 규모입니다. 이중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5%에 달하는데요. 자칫하면 아프리카의 자원이 모두 중국의 차지가 될 우려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력하고 부패한 정부보다 국민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2023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중 시위로 정부뿐 아니라 군부 그리고 중국 당국까지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스리랑카가 난데없이 국방비 증액을 발표한 것입니다. 전술한 대로 스리랑카는 15억 달러, 한화 2조 2천억 원 규모의 2025년 방위 예산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3%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스리랑카 해군과 스리랑카 공군은 각각 12%와 4% 증가한 925억 루피와 721억 루피를 할당받게 되어 변변한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한 스리랑카군이 이제야 제 모습을 갖춰나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정말 의외인 것이 불과 2년 전 스리랑카 정부는 군대 규모를 3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13일 스리랑카 국방부는 군대 규모를 당시의 3분의 1 수준인 13만 5천 명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대를 2030년까지 1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장기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그동안 스리랑카 군대 규모가 비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스리랑카는 2009년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겪으면서 군비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2009년 내전이 종결된 이후로도 비대한 군대 규모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스리랑카 군대 규모는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31만 7천 명에 달했고, 스리랑카의 싱크탱크 베리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스리랑카의 국방비 지출은 스리랑카 국내 총생산의 각각 2.3%, 2%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과거부터 스리랑카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군대 인원을 축소함과 동시에 첨단 장비 도입으로 본격적인 군의 현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레미타 테나쿤 스리랑카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도 일치하는데요. 장관은 2030년까지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국방군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스리랑카 육군조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방산 등급을 A단계로 격상시키며 우리 방산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스리랑카 국방부는 무기 입찰 시 응찰 국가를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A등급 국가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할 전망입니다. 한국방산의 주요 진출 품목은 이번에 예산이 크게 증액된 해군과 공군에 집중될 전망인데요. 구축함 시장과 경공격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리랑카로서는 부담되는 수준으로 현물이 아닌 자원으로 도입 비용을 대체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는 타이어와 변속기, 엔진 등 군용차 관련 부품부터 수류탄, 분광조준기, 특장차, 상용차, 공병용 건설 장비 등의 계약이 예상되며 차후 국가 인지도 제고에 따라 전술했던 구축함과 FAO식 경공격기, 방공 레이더, 장갑차, 대포, 훈련기, 무인 비행기 등 첨단 무기 진출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기업은 군인의 수는 줄이는 대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스리랑카가 한국 방산업의 유망 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가져와야 할 시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스리랑카에 진출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역시 스리랑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스리랑카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한반토반 항구를 임차하고 콜롬보 항구까지 개발하려고 하자 인도 측은 새로운 차관을 스리랑카에 제한 마탈다 공항을 인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반중국 정서와 정책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스리랑카 국민의 권력당 NPP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NPP당은 61.56%의 국민 지지를 얻으며 의회 225석 중 무려 159석을 차지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는 초과 의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NPP당은 전통적으로 좌파 성향의 민족주의 정당인데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친중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우애를 다지기도 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인데요. 심지어 향후 무력 통일까지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 중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이 스리랑카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중국 해군의 인공위성 추적함이 스리랑카 남부 한반토 타항에 입항하자 미국은 물론 인도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익을 위한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해도 스리랑카가 아직까지는 서방보다는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 더 가깝다는 반증일 텐데요. 역사적으로도 스리랑카는 파키스탄처럼 팔러시아 친중 포지션을 유지한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내전을 스리랑카가 치르는 동안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한 국가도 중국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이러한 애매한 포지션에 스리랑카에 대한민국이 진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방산 강국 한국이 노리기엔 스리랑카의 국방시장이 턱없이 작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은 기존의 정치 역학이나 국방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전략적 이점을 이용 협력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는데요. 서방 자유체제의 일원인 대한민국으로선 시진핑의 침략 야욕을 무찌르기 위해서라도 스리랑카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